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그레이트 리셋,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 김여익 지음 포레스트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머릿말, 들어가며 코로나19가 남긴 것들, 그레이트 리셋. 1장, 세계경제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 2장, 부채와 자산가격 붕괴의 원인. 3장, 부채, 자산가격, 경제 성장의 트릴레마. 4장,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 5장, 환율과 금리 전망. 6장, 주가와 주택 가격 전망. 7장,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 나가며.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머릿말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저는 가끔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시대에 당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개인에게 당하면 자산의 일부를 잃지만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대의 흐름, 특히 거시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책은 우선 거시경제 흐름을 진단합니다. 각국 정책 당국이 과감한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고 2020년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각 경제 주체의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주식 등 일부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습니다. 거품은 사전에 진단하기 어렵고 꺼진 다음에야 그때가 거품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거품은 진단하는 전통적 지표는 이미 거품을 경고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표에 따르면 1, 2년 이내에 거품이 붕괴하면서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가 드러날 전망입니다. 그 계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가능성과 전망을 내다보는 이 책은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2008년 이후 두 차례 경제 위기를 극복했지만 각 경제 주체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 과정을 살폈습니다. 더불어 각종 자산 가격에 생기는 거품에 대해 고찰했습니다. 2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부채와 자산 가격의 거품 문제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터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그 이유를 예측했습니다. 3장에서는 각 정부가 부채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국면에 들어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으로 미중 패권 정쟁이 일단락될 수 있다는 것인데 4장에서는 이에 대해 면밀하게 고찰했습니다. 5장과 6장에서는 환율, 금리, 주가, 주택 가격 등 주요 경제 변수의 장기 추세를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부의 원천을 내다보았습니다. 경제 위기 이후의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중장기 흐름 예측을 위해 저명한 역사가, 사상가, 투자가들의 견해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를 이끄는 레이 달리오의 부채 사이클은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세계 성장축이 미국에서 중국 등 아시아로 이전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금융으로 국부를 눌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 제로 시대로 가면서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산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헬스케어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환율, 금리, 주가, 주택 가격의 중장기 추세도 예상해 봤습니다. 이들 지표를 전망하면서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데이터는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측은 경제 주체의 반응에 따라 그 경로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가 역사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위대한 상수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은 변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생겼다가 꺼지는 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됐습니다. 프랑스 작가이자 사상가인 볼테르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낙관적 심리가 언제든지 비관적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의 성공 스토리가 단숨에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미래를 낙관적이면서도 동시에 비관적으로 볼 때 안정적으로 불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 6월 김영희 들어가며 코로나19가 남긴 것들 그레이트 리셋 코로나19가 창궐해 전 세계를 뒤덮은 지 1년이 지났다. 과연 코로나19는 글로벌 사회 및 경제 질서에 무엇을 남겼을까? 첫째, 세계화의 후퇴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처럼 세계는 촘촘히 엮여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세계 공급망으로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곳에서 수요가 있는 곳으로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졌다. 사람들의 이동도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러다 코로나19가 제트기의 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됐다. 일부 국가는 국경을 봉쇄했다. 상품 이동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상품을 국내 혹은 인접 지역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도 여기에 벗어나지 않는다. 둘째, 자유와 안전의 충돌이다.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은 한마디로 자유를 상징한다. 중국의 만리장성이 의미하는 것은 안전이다.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에서 2021년 2월 17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2,7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48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안전을 강조하는 중국에서는 각각 9만 명과 4,600명으로 훨씬 더 낮다. 이른바 선진화의 역설이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패권국이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자유와 안전의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코로나19는 디지털 시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아날로그는 접촉이고 디지털은 접속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많은 일이 접속으로 이뤄지고 있다. 재택근무의 일상화가 그 한 예이다. 집안에서 필요한 생필품 구입도 대부분 접속으로 가능해졌다. 넷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다. 과거에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자동차, 버스, 기차, 비행기 등 교통수단을 활용해 직접 이동해야 했다. 이를 트랜스포트 사회라 한다. 이에 비교되는 단어가 텔리포트 사회이다. 사적이고 공적인 많은 일이 사이버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동이 줄어들다 보니 상대적으로 원유 등 화석 연료를 덜 쓰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다섯째, ESG 경영 등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이다. ESG란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코로나19로 기후변화나 탄소 배출 등
환경 문제가 더 부각되었다. 또한 경제 주체 간 혹은 주체 내의 차별화 심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 커졌다. 여섯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이다. 인류가 오랫동안 직면한 문제는 기아, 역병, 전쟁이었다. 그러나 경이로운 경제성장과 세계화로 이 문제를 상당 부분 극복해왔다. 성공이 야망을 잉태하는 것처럼 인류는 불멸, 행복, 신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역병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고 행복할 권리를 제한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의학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며 사람들은 이전보다 건강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일곱째, 부의 불균형 심화와 큰 정부의 출현이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부자, 특히 자산 보유자는 더 부자가 되고 빈자는 더 가난해졌다. 이른바 K자형 경기 회복이다. 과거 역사를 보면 소득 불균형이 극단적으로 심화하면 전쟁, 혁명, 전염병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장 전쟁이나 혁명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역병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4세기 흑사병으로 경험한 것처럼 전염병은 수많은 사람을 사지로 내몰았다. 전염병이 지나갔을 때 기업은 노동력 부족 때문에 실질 임금을 올리면서 근로자를 고용했다. 의료과학의 발달과 인류의 현명한 대처로 이번 코로나19는 흑사병에 비해 피해 정도가 훨씬 작다. 그러나 소득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또 다른 역병이 올 수도 있다. 코로나19가 인류에게 주는 경고다. 소득 불균형 심화는 큰 정부를 초래한다. 정부가 각종 제도나 세제를 통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큰 정부는 상대적으로 국제기구 역할의 축소를 의미한다. 여덟째, 부채와 자산 가격의 거품 문제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다.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확산하면서 경기가 침체에 빠졌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과감한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세계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각 경제 주체의 부채가 크게 늘었다. 부채를 조정해야 할 시점에서 코로나19가 왔다. 세계 경제는 1930년대 이후 최악의 침체에 빠졌고 각국 정책 당국은 다시 재정과 통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했다. 그러나 부채는 급증했다. 여기에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로 주식 등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남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의 일상화에 담긴 의미이다. 마스크는 너도 살고 나도 살자라는 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쓴 이유는 정부의 규제와 법 때문이 아니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쓴 것이다. 이른바 K방역 성공의 본질이다. 앞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9가지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회 및 경제 질서가 코로나 이후로 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는 코로나로 경제성장, 정부 부채, 고용, 복지 등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으며 세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개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밥 회장은 그레이트 리셋을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체가 직면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았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2021년 1월 2021년 범금융권 신년사에서 올해 금융권 위기관리 능력이
진정한 시험대에 설 것이라며 모든 것을 재설정한다는 그레이트 리셋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인류는 코로나19가 남긴 과제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역사는 진보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하다. 눈앞에 있는 문제는 부채와 자산 가격 거품을 충격 없이 해소해 가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코로나19가 가져다준 그레이트 리셋의 기초에 주로 경제와 금융시장 측면에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해 보려고 한다. 1장 세계 경제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IMF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3.5% 성장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에 빠졌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던 2009년에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1%에 그쳤다. 그러나 각국 정책 당국의 적극적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는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IMF는 경기 확장 추세가 2022년까지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2008년, 2020년 두 차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전체뿐만 아니라 각 경제 주체의 부채가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2008년 경제 위기 동안 지출 측면에서 국내 총 생산을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이 급격하게 줄었다. 이에 따라 실제 GDP가 잠재 수준을 크게 하회했다. 그래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렸다. 중앙은행은 소비와 투자를 부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0%에 가까이 인하했고 양적 완화를 통해 대규모로 통화를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등 선진국의 정부가 부실해졌다.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에는 기업 부채가 크게 늘었다. 한국 등 일부 국가에는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가 드러난 시점에 코로나19가 발생해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됐다. 각국의 정책 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과감한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대응했다. 이후 백신 개발 등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었고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는 조금씩 제자리를 찾고 있다. IMF는 2021년 세계 경쟁 성장률이 5.5%로 V자형 반등을 보인 후 2020년에도 4.2% 성장해 장기 평균보다 높은 성장을 전망했다. 2021년에서 2022년 또 다른 위기? 그러나 이것은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를 부채로 극복하고 있는 셈이다. 2008년에 이어 2020년에도 세계 부채 규모는 급격하게 늘었다. 앞으로의 문제는 세계 경제가 부채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부채 위기를 겪을 것인가에 있다. IMF는 2021년 1월 세계 경제 전망에서 2021년부터 22년 세계 경제가 4에서 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래 그래프는 세계 GDP 경로를 간단하게 설정한 것으로 IMF 전망은 낙관에 해당하는 경우다. 그러나 부채로 인한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고 여기에 자산 가격의 거품마저 붕괴하면 세계 경제는 1, 2년 이내 다시 극심한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여기에다가 미중 패권 전쟁이 완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세계 경제는 2020년보다 더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 그래프에서 비관으로 그려진 경로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거품 발생.
글로벌 경제가 낙관적 시나리오처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한다. 첫째, 부채 증가보다 높은 경제 성장을 하면서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둘째, 자산 가격 거품을 큰 충격 없이 해소하는 것이다. 셋째, 미중 패권 전쟁의 원만한 해결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가 미국에서 가장 심각하다. 우선 미국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2020년 3분기 기준 민간과 공공 부분을 합한 총 부채가 90조 2,74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2007년에 비하면 67.2%나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민간 부문 부채는 41.5% 증가했으나 공공부문 부채는 무려 192%나 급증했다. 명목 GDP 대비 부채도 같은 기간 178.5%에서 426.7% 증가했다. GDP에 비해서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거품이 발생했다. 미국의 자금순환 통계 기준으로 보면 2020년 3분기 기준 주식의 시가총액은 57조 679억 달러로 명목 GDP 대비 269.6% 수준이다. 유례없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전설적 투자가 제레미 그랜덤 GMO 최고 경영자는 시장은 이미 정점을 지나 거품의 후반 단계에 접어들어 이제는 폭락 국면을 향하고 있다. 남해 거품 대공황 직전의 1929년, 정보통신 거품이 절정을 잃었던 2000년과 함께 금융 역사의 가장 큰 거품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이와 더불어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알려진 짐 로저스는 아주 위험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2021년이나 2022년에 증시 투매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위기는 산불과 같이 확산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심지어 그는 내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물론 과거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거품은 사전적으로 진단하기 어렵고 꺼지고 난 다음에야 거품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부채의 급증. 부채 문제는 미국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현재 전 세계 부채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영역조차 광범위하다. 각국 정책 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앞으로 1에서 2년 이내에 글로벌 경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 부채는 지난 50여 년 동안 세 차례 급증했는데 그 결과는 금융위기나 심각한 경기 침체였다. 1970년부터 89년 주로 남미 국가에서 정부 부채가 증가했고 이들 국가가 위기를 겪었다. 1990년부터 2001년에는 동남아 국가에서 기업 부채 위기가 발생했고 이 위기는 러시아와 터키까지 확산됐다. 2002년부터 9년에는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결국에 선진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금융위기와 더불어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2009년 세계 경제가 198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각국 정책 당국이 과감한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했고 그 이후 2010년부터 19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3.8% 성장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각 경제 주체의 부채가 크게 늘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2007년 111조 1,596억 달러였던 세계 부채가 2020년 2분기에는 196조 5천 달러로 76.8%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선진국 부채가 94조 2671억 달러에서 134조 7910달러로 43% 늘었고, 신흥국의 경우에는 16조 8924억 달러에서 61조 7100달러로 무려 265.3%나 급증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GDP보다 부채가 훨씬 빨리 늘어난 데 있다. 2007년 GDP 대비 271.4%였던 세계 부채가 2020년 2분기에는 357.4%로 크게 늘었다. 동기간의 선진국은 271.4%에서 415.5%, 신흥국은 158%에서 265.3%로 증가했다. 선진국은 정부 부실, 신흥국은 기업 부실. 미국 등 선진국의 부채 증가는 정부 주체로 이루어졌다. 2008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76.5%였으나 2019년에는 109.1%로 증가했다. 반면 신흥국의 부채를 늘린 건 기업이었다. 같은 기간 신흥국의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이 56%에서 100.7%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중국의 기업 부채 비율은 2008년 93.9%에서 2016년에는 159.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규모로 보면 2008년 4조 5640억 달러였던 중국 기업 부채가 2019년에는 21조 130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기업 부채 비율이 세계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1%에서 28.6%로 급증했다.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2008년 GDP 대비 59.9%였던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에는 61.6%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같은 기간 71%에서 95.2%로 급증했다. 세계 경제가 과다한 부채 문제로 진통을 겪어야 할 시기에 코로나19로 극심한 침체에 빠졌다. IMF는 2020년 세계 경제를 마이너스 3.5% 성장한 것으로 추정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한 경기 침체를 겪은 셈이다. 이에 따라 각국 정책 당국은 다시 적극적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대응했다. 특히 미국 정책 대응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규모가 컸다. 2020년 한 해 동안 미국 정부는 연방정부 예산의 22%에 해당하는 4조 1000억 달러를 기업 및 가계 등의 지원에 사용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대응도 놀라울 정도였다. 2020년 3월에 긴급 공개시장위원회를 2차례 개최해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 수준을 2.25에서 2.5%에서 0에서 0.25%로 인하했고, 3월과 6월 사이에 거의 3조 달러의 돈을 시장에 공급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나라의 정책 당국도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각 경제의 부채가 더 늘어나는 데 있다. 선진국의 정부 부채가 2019년 말 109%에서 2020년 2분기에는 126.7%로 늘었고, 신흥국의 기업 부채도 같은 기간 100.7%에서 108.8%로 증가했다. 아직 정확한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0년 하반기 이후에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만큼 2020년 말 각 경제 주체의 부채 비율은 늘었을 것이다. 더 심각한 한국 부채 문제.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는 한마디로 부실한 기업과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다. 한국 경제는 1980년 후반 3저,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호황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고성장을 누렸다. 이 시기 기업들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투자를 크게 늘렸다. 그러다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이 1988년 63.4%에서 1997년에는 107.2%로 증가했다. 기업 부실이 은행 부실로 이어져 경제 위기를 겪었던 셈이다. 그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기업 부채 비율이 2005년 73.3%까지 낮아졌으나 2020년 2분기에는 108.3%까지 높아져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IMF 처방에 따라 30대 재벌그룹 중 11개가 해제될 정도로 뼈아픈 구조조정을 시행했지만 비교적 빠른 시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가계와 정부가 상대적으로 건전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1997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49.9%로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정부 부채는 5.7%로 매우 낮았기 때문에 정부가 공적 자금 169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구조 조정을 촉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가계와 정부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1988년 GDP 대비 32.4%였던 가계부채 비율이 2020년 2분기에는 98.6%까지 급증했다. 같은 기간 선진국 가계부채는 76%에서 75.3%로 소폭 낮아졌고 신흥국 가계부채는 19.7%에서 45.2%로 크게 증가했으나 수준 자체는 한국보다 훨씬 낮다. 한국 가계부채가 이처럼 늘어난 이유를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가계의 과소비에 있다. 외환위기 직전 해인 1996년 가계순 저축률은 15.1%였으나 2002년에는 0.1%로 급감했다. 그 후 가계순 저축률이 올라갔으나 2003년에서 2019년 연평균 4.4%대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국민 총소득에서 가계 몫의 상대적 축소도 가계부채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1990년에서 1997년 국민 총소득에서 가계소득 비중은 연평균 71%였으나 2008년에서 2019년에는 61%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기업 비중은 17%에서 27%로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가계는 가난해지고 기업은 부자가 된 셈이다. 일종의 부채 총량 불변의 원칙에 따라 가계가 부족한 소득을 부채로 메꾼 것이다. 셋째, 기업 자금 수요 감소에 따른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도 가계 부채 증가의 원인이었다. 1998년 은행 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기업이 71%, 가계가 29%를 차지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기업 자금 수요가 줄어들자 은행은 가계대출을 크게 늘렸다. 2006년 가계대출 비중은 은행 비중 48%를 넘어서기도 했다. 2016년 이후로도 가계와 기업 대출 비중이 50대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넷째, 가계부채 증가의 근본 원인은 저금리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은 돈을 빌려 집을 샀고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최근에는 이러한 학습 효과가 주식시장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돈을 빌려 소비하고 자산을 구입해도 언제든지 갚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정부 부채도 급증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GDP 대비 44.5%일 것으로 추정되던 정부 부채 비율이 2022년에는 50%, 2040년에는 100%를 넘어설 전망이다. 기업 부채가 다시 외환위기 전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버팀목 역할을 했던 가계와 정부가 부실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